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시다입니다. 오늘은 책 얘기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댓글, DM 이런 걸로 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얼마 전에 그 Q&A 영상 준비할 때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남겨달라고 제가 설문을 같이 남겼었는데 거기 한 절반가량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언니 책 추천 컨텐츠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 1년에 막 50권, 100권 읽는 사람이 흔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는 다독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서재에 뒤쪽에 있는 저 쌓여있는 책들 때문에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의 취미는 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특기는 뭔지 아세요? 그 산 책을 읽지 않아요. 제가 예스24를 사용하는데 예스24 장바구니에 책이 300권이 넘게 담겨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틈만 나면 사고 읽지 않습니다. 원래 김영하 작가님이 책은 사놓은 거 중에 골라서 읽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추천할 책들은 분야별로 소설이면 소설, 그리고 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분야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책을 왜 읽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행위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성비가 뭐냐 하면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려면 내 인생에 사건 같은 게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나 난관에 봉착해서 그거에 부딪힌다거나 그 과정에서 내가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맞서 싸우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점, 그리고 뭐 반성, 회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내가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결국엔 삶도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굳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 안 하던 도전들을 한다거나 새로운 체험들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잘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벤트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독서는 이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생각의 전환,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기에 되게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이 작가가 어떤 일을 겪고 나는 포기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는 걸 선택했는데 이러한 느낀 점을 얻었다. 근데 그걸 내가 책으로 읽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 세계가 확장되는 거잖아,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물론 내가 그걸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행위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데. 왜냐면 책을 사는 데는 2만 원 내외 정도가 들고 맘만 먹으면 하루면 책을 한 권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투자해서 2만 원 안에 내가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에 2만 원 좋은 수단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물론 모든 책들이 다 정보를 담고 있진 않죠. 픽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나름의 타인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 습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요? 혹은 어떤 책을 안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년에 한 100권 정도를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 제가 100권을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권 정도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직업적으로 제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50%, 60%는 경제 경영서를 읽는 것 같아요. 자전적인 성향이 짙은 어떤 CEO가 쓴 책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나 이런 류의 책들을 50%에서 60% 정도 읽고, 한 20%는 소설을 읽고요. 그리고 한 20%는 소설이 아닌 정보를 담은 책들을 주로 읽는 것 같습니다. 뭐 철학책이 됐든 뭐 에세이가 됐든 그런 정도로 나눠서 읽는 것 같고. 그럼 어떤 책을 안 읽냐? 저는 토막글을 잘 안 읽어요. 짧은 호흡으로 읽게 되는 책들, 분명히 그 글이 좋았어도 다 읽고 나면 제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에 같은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쓴 에세이냐에 따라서 또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디깅하듯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몇 년 전에 여름휴가 때 원주에 안도타다오라는 일본 건축가 같은 뮤지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껴서 이런 공간이 인간한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그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건축가분들이 쓴 에세이들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뭐 그런다든지 한때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뇌과학자들이 쓴 에세이를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꽂히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쓴 에세이는 읽어요. 대신에 토막글처럼 짧은 글들은 잘 안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총 9권이고요. 소설 3권, 경제경영서 2권, 에세이이자 비문학을 4권 이렇게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급류라는 책입니다. 정대건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 책은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살짜리 남자애 여자애가 만나서 사랑하는 얘기인데 이 책을 추천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소설은 저는 첫 장 열자마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허구잖아요. 픽션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미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설은. 근데 이 책은 막 엄청나게 재미가 있다기보다도 다음 페이지가 그냥 손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수템이다. 후루룩 후루룩 읽힌다. 딱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읽히는 국수템인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제목을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급류라는 게 되게 빠르게 휩쓸려 오는 물살 이런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하는 사랑이 딱 그 꼴이야. 그냥 되게 외부 요인에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쓸리면 쓸리는 대로 되게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하고 멍청한 선택들을 하고 왜 저런 결정들을 하지? 하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선택들을 막 하거든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득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100%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둘의 사랑이 그냥 되게 빠른 물살에 둥둥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감정이 되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인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납득이 안 됐던 거지. 근데 어쨌든 간 제목을 따라가듯이 되게 박진감 넘치고요. 그리고 흡인력 있고 되게 빠르게 넘어가요. 그리고 되게 두껍지 않아서 책을 평소에 쉽게 막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서 추천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책은 홍학의 자리예요. 정혜연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책 추천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모든 책에 다 코멘트를 좀 적어놓고 그리고 줄거리도 같이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줄거리 정리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되게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줄거리도 읽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임팩트가 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엄마랑 시골에 할머니 집을 가면서 차 안에서 심심하고 따분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읽으려고 준비했던 책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는 내내 책만 읽었고요. 엄마를 막 허벅지를 치면서 엄마 이거 봐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도착해서도 계속 이 책만 읽었고 다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책이랑 진짜 안 친해 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류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급류도 물론 그렇게 재미없는 편은 아니지만 급류는 되게 흐름이 호로록 넘어간다면 홍학의 자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끊을 수 없는 책? 그래서 밤에 읽지 마세요. 새벽에 저 책 읽느라 잠 못 자요. 아무튼 홍학의 자리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게 무해한 사람. 이거는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단편집이 7편 모여있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제가 원래 다 읽은 책은 팔거든요. 정리를 해요. 왜냐면은 책장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읽은 책들은 두 번 잘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 읽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2번 읽을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팔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냥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최은영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이 책이 처음이 아니에요. 첫 책은 쇼코의 미소라는 책인데 그 책도 진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제가 최은영 작가님을 좋아하게 된 게 쇼코의 미소에 작가의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작가의 말이 뭘로 시작하냐면 나는 20대 30대의 나에게 모진 인간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무 구구절절 명문이야. 그리고 그게 와닿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30대 저한테 꽤나 모진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상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더 빨리, 항상 더 빨리, 더 빨리 이걸 강조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채근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래서 썼던 말이 되게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작가님이 됐고 물론 책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소설을 그 비중으로 봤을 때 1년에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 책은 그냥 나오면 줄거리든 뭐는 안 읽고 그냥 사요.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맨날 와 대박 이런 생각으로 봐.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글이 되게 섬세하고요. 단편집을 많이 쓰시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재미가 있다거나 아까 제가 추천하는 홍학의 자리처럼 막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책들은 아니지만 마음에 굉장히 잔잔한 울림을 주는 책을 찾으셨다면 저는 최은영 작가님의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쇼코의 미소, 밝은 밤, 그리고 내게 무연한 사람 다 좋아요. 이 뒤에 강지 평론가님이 쓰신 말이 있거든요. 최은영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러는 동안 마음을 채우고 흘러가는 감정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이 말이 딱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한테 굉장히 감정이입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흠뻑 빠져 읽게 되고 저는 최은영 작가님 소설 자체를 항상 좀 아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뒤에 페이지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까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오래 집필해 주셨으면 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현존하는 소설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다이브 딥입니다. 다이브 딥은 쿠팡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은 경제경영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경영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읽은 책들은 그런 책들인데 해서 그 중에서도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른 책이 다이브 딥이랑 유난한 도전 2권이거든요. 유난한 도전은 토스, 여러분들 아시는 그 금융회사 토스의 이야기고 다이브 딥은 쿠팡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책은 서로 다르지만 묘하게 비슷해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읽으면 이게 분명히 활자이고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무협지처럼 그냥 눈앞에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은 속도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두 책이 꼭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Q&A 영상 준비할 때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회사를 그만두고 작게나마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책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전 정보나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나 일반 직장인이고 평범한 사람이어도 이 두 책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조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어떻게 해서 뭉쳐서 갔을 때 빨리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인드셋은 어땠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요. 이게 둘 다 2024년에 읽었던 책인데 2024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한테 임팩트가 컸던 경제 경영서가 다이브 딥이랑 유난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업 얘기지만 사실 기업 얘기가 다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해서 이 책들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작가님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시민 작가님은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분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이 책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이렇게 4개로 있는데 그냥 통찰력이 너무 깊으세요. 이 책은 그냥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서술하는데 이게 나랑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이나 가치관을 가진 생각이어도 그냥 묘하게 설득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읽는 내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만 던지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좋게 읽었던 문장이 왜 자살하지 않는가? 카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한다.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너무 좋아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오를 것 같은 일이 있다. 누군가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시간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한 사람들이 있다. 설렘과 황홀, 그리움,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살아있음을 기쁘게 만든다. 나는 더 즐겁게 일하고 더 열심히 놀고 더 많이 깊게 사랑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만들고 싶다. 이 문장 되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기도 한데 삶의 의미나 무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삶의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 늘 인간이라면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나 잘 살고 있나? 나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이런 질문들 그냥 무심하게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책 자체가 엄청 깊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라틴어를 추천하고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라틴어의 어원, 라틴어의 뜻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 맞기는 해요. 이 책의 저자는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에서 변호사가 된 한동일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책을 집필하려고 뭐 이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서강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틴어를 가르치셨는데 그 강의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대요. 당연히 풀강이고 풀강인 걸로도 모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제 지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보통 제가 누군가 책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그 책을 추천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서 읽었다면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거 인생책이래 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실망도 되게 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만 말하자면 실망하지 않았고요. 책 내용 너무 좋았고요. 아껴 읽게 됐던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그 짧은 토막글에 가까운 책이거든요. 강의에 일단 챕터들이 되게 엄청 많고 한 챕터를 읽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긴 호흡으로 읽는 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책에 있었던 어떤 문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인생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중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쌩까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야 해요. 그 둘 사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한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늘 들여다보고 구분짓고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어른이 조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흔히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여기는데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언어를 철학이자 삶의 태도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창으로 언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깊게 빠져들어서 사유하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화두들을 던져주는 책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의 글이란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학문적 깊이랑 철학적 사유의 밸런스가 엄청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라틴어를 가르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라틴어가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지나치는 듯이 그냥 어원이나 역사적 배경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 사실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라틴어를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조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장 곱하기 성장이라는 트레바리 독서 모임 클럽의 클럽장님이 자기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됐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주식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주식 트레이더가 쓴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 책 표지에 보면 트레이더 김동조의 오늘을 견디는 경제학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자기 자신 앞에 놓인 숙제는 힘들고 삶은 버겁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혼돈이라고 칙센트비하이는 주장한다. 잡념과 혼란과 무질서는 정신의 디폴트인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기 위한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 마음은 비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23년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 저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 자체가 저한테 엄청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어렵게만 봤었는데 글이 엄청 쉽게 읽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모든 책들이 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챕터가 되게 많고 한 권의 이야기가 되는 책이면서 쉽게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또 그런데 이 책이 나한테 남기는 질문은 절대 가볍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계속 나에게 질문과 답을 하게끔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책은 사는 게 고통일 때입니다. 이 책은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박창국 교수님,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쇼펜하우어인데 되게 여러 명의 철학자들을 거쳐서 철학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이 시리즈가 다 괜찮아요. 다 재밌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쇼펜하우어를 이렇게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엄청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시니컬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수천만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가 불현듯 존재하게 되었고 얼마 안 가 불현듯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뜬구름같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현상계에서 모든 것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에 근거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의 허망함에 근거한다. 모든 개체는 사실상 오직 현재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무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지만 현재 역시 미래라는 무에서 오고 과거라는 무로 끊임없이 소멸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역시 무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비실제적인 것이다. 모든 순간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생 원래 힘들고 인생 원래 고통스럽고 인생 원래 허망한 거야. 원래 무에서 시작돼서 무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묘하게 이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허무하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냐, 그냥 하늘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철학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니컬한 관점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태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유난스러울 것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묘한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나는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철학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보다 한 반 정도? 그리고 사이즈도 더 작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어서 이 책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책 소개가 모두 끝났고요. 이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저의 그 독서량이 따라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반응해주시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책 보고 싶다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읽고 쫌쫌따리로 리뷰하는 영상 종종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